이 남자 누구지? 새벽 3시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 불도 안 켜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어. 당신도 힘들지? 잘 자. 매일 밤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진이었는데 웬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아 돈만 벌어 보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퀵서비스,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매달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10년이면 10억이 넘는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피와 땀을 보내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지금 수원의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아내는 캐나다에서 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10년간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돌아온 건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저는 46살이었습니다. 서울의 중견 무역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480만 원.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들 현우는 중학교 2학년, 딸 수아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서울 분당에 3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현우 영어 성적 봤어? 애가 영어를 너무 못해. 이러다 대학 못 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면 되지 뭘.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 말을 꺼냈습니다. 캐나다로 조기 유학 보내고 싶어.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이 어딨어? 애가 영어 좀 못하면 어때서? 아내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다 보내. 늦으면 우리 애들만 뒤처져. 현우 친구들도 벌써 3명이나 갔어. 친구네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대.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아이들까지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미래 막는 거야. 현우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제가 졌습니다. 알았어. 보내자. 그 한마디에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끝까지 반대했으면 지금 이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의 웃음이 좋았습니다. 아빠로서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2009년 3월 인천공항 출국장. 아내와 두 아이가 캐나다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5개였습니다. 옷가지, 책, 생활용품.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캐리어들.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 기다려줘. 12살 딸의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현우는 시크하게 손만 흔들었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사춘기 아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10년 후에 이혼 서류 보내올 줄은 몰랐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저는 그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아가 두고 간 인형이 침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7 먹은 남자가 딸의 인형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애들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어해. 집은 구했는데 생각보다 비싸. 첫 통화부터 돈 얘기였습니다. 학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이야. 집세가 180만 원이야. 차가 없으면 안 돼서 차도 빌렸어. 생활비 합치면 한 달에 600만 원은 있어야 해. 600만 원. 제 월급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12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일단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모자란 돈을 어떻게 채워서 보낼 것인가. 적금을 깨고 보험도 해약하고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밤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대리운전을 나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밥 대충 먹고 밤 9시에 대리운전 조끼를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낮에는 그래도 부장이라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밤에는 형광 조끼 입은 대리기사가 되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 대리운전 앱을 켜고 콜을 기다렸습니다. 첫 콜이 왔습니다. 강남 어느 룸살롱 앞.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대리, 빨리 타. 저를 보지도 않고 뒷좌석에 들어 누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BMW 7 시리즈였습니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 저보다 여유로운 사람, 그 사람을 집까지 모셨습니다. 수수료 떼고 제 손에 남는 건 얼마 안 됐습니다. 4시간을 팔 아픈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뛰어야 그날 벌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뛰어야 캐나다에 보낼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돈은 제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모자란 돈을 메워야 했습니다. 캐나다에 돈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쥐꼬리만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침밥은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 저녁은 컵라면 아니면 굶었습니다. 잠은 언제 잤을까요? 새벽 3시에 들어와서 4시에 눕고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수면,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퀵서비스 알바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서울 시내를 누볐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배달을 마저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굳이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매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내는 정말로 잘 지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말 못했느냐고요?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내가 돌아올 것도 아니고 돈을 덜 보내도 된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가장인 제가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이라는 게 매일 밤 캐나다에 전화했습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유일하게 가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수아가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현우도 가끔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내도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마.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내일도 힘내서 일해야겠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2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현우 어딨어?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수아는? 숙제한다고 방에 있는데 바쁘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춘기니까.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니까.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바빠.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는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30분씩 통화했는데 5분을 넘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좀 피곤해. 내일 애들 학교 가야 해서. 다음에 길게 얘기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10,000km. 저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불쑥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캐나다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 응. 친구 집이야. 애들 학교 보내고 커피 마시러 왔어.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누구야? 친구 남편이야. 신경 쓰지 마. 아내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렇게 고생하는 마누라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어느 날, 기러기 생활 5년 차였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도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간 수치도 높고 혈압도 위험합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이러다 죽는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아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머, 여보, 괜찮아? 내가 바로 갈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머, 진짜? 많이 아파? 근데 여보, 이번 달 돈 아직 안 왔던데. 현우 학원비 내야 하거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데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알았어. 내일 보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는 올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 할부로 긁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대리운전 나갔습니다. 의사가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보내야 하니까. 멈추면 가족이 굶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굶기는커녕 캐나다에서 그 남자와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져가며 보내준 돈으로 아내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기러기 생활 10년 차. 드디어 아이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수아는 대학 2학년이었는데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다. 저는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10년 전 가족을 보냈던 그 공항. 이번에는 가족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먼저 나왔습니다. 28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수도 안 했습니다. 포옹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수아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22살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저는 달려가 안으려고 했습니다.
수아가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 많아. 부끄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화장도 진해지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슬쩍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고 사람들 봐. 10년 만인데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만 신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캐나다 생활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수아야, 학교는 어때? 괜찮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돈만 보냈지. 저는 이 가족에게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눈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더 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지냈습니다. 방도 따로 썼습니다. 여보,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자. 나 피곤해. 먼저 먹어. 주말에 가족 여행이라도 갈까? 애들 바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원히 안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빨리 정리하고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야라니. 정리하고 오라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 캐나다 번호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걸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야? 누구야 이 남자가?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됐어. 캐나다에서 만난 사람이야. 한국인이야. 거기서 사업해. 5년.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돈 보낼 때, 제가 병원에서 쓰러져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끝난 지 오래됐잖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나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다 뭐였지? 그러나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조금의 고마움도 미안함도 아내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고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현우야, 수아야. 아빠 얘기 좀 들어봐. 엄마가 아빠한테 이런 짓을 했어. 아이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빠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여 안 할게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10년 동안 혼자 우리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밤마다 대리운전 뛰었어. 주말마다 퀵서비스 했어. 병원에서 쓰러지기도 했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도 힘들었어.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잖아. 아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은 완전 아내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돈만 보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ATM 기계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우리 버리고 한국에 있어. 아빠가 돈만 보내고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캐나다로 가서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옆에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이혼에 찬성했습니다. 어차피 두 분 안 맞잖아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는 엄마 따라 캐나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한국에 남지만 엄마 편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보낸 돈은 이미 다 썼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생활비로요? 아니, 그 남자랑 쓴 돈이겠죠. 퇴직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손이 됐습니다. 10년을 바쳤습니다.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몸이 망가지도록 일했습니다. 돌아온 건 이혼 서류와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수원의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부터 봅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밥은 하루 2끼 먹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이 올까요? 안 옵니다. 현우는 캐나다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가끔 카카오톡으로 프로필을 봅니다. 엄마랑 그 남자랑 찍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수아는 한국에 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면 일십입니다. 아빠가 없는 게 편한 거겠죠.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지난 10년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유학 보내지 말자고 버텼으면, 기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지금 기러기 생활 하시는 분들,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내는 그 돈, 당신이 바치는 그 시간, 당신 가족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가족은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당신은 점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가 바람 피워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등 돌려도 모릅니다. 10,000km 떨어져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합니다. 다 퍼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습니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부모도 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반지하에서 혼자 삽니다. 외롭습니다. 서럽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죠. 여러분은 제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가족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자식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곁에 있어야 가족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남입니다. 이게 제가 10년간 대리운전 뛰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뼈저리게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